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사실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인생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사건을 겪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연을 유튜브를 통해 들으면서 정말 저 말이 사실일까? 정말 저런 사람이 있다고? 반신반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세상은 둥글고 이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앞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우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곧잘 했기 때문에 어릴 적엔 참 꿈 많은 소녀였죠. 소설책을 읽으며 눈물을 한바탕 흘리고 나면 작가가 되고 싶기도 했고, 연극을 한 편 보고 돌아오면 연극 배우가 되고 싶기도 했었어요. 멋진 군인 아저씨를 보고 여군이 되고 싶은 때도 있었고, 수의사가 되어 아픈 동물을 치료하고 돌보고 싶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나가던 중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0대 초반에 집안의 기둥가도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참 막막하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만큼이나 어머니는 강인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1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에게 걱정 말라며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셨죠. 얘들아, 걱정 마라. 사람이 땅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어. 이 엄마가 어떻게든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 기죽지 말고 살아. 알았어? 평범한 주부셨던 어머니는 음식을 곧잘 하셨기 때문에 생계를 꾸리기 위해 생전 처음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식을 참 잘하셨고 그 중에서도 저는 어머니의 김밥을 참 좋아했죠. 엄마, 난 엄마가 해주는 김밥이 제일 맛있더라. 그래, 엄마 음식이 최고지? 당연하지. 소풍 때만 되면 애들이 엄마 김밥 맛있다고 얼마나 뺏어 먹는 줄 알아? 그때만 되면 난 친구들한테 인기 짱이야, 엄마. 어린 시절 소풍이나 체육 대회 날이면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싸주셨는데 그 고소한 냄새가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두툼이 썰어 넣은 햄, 고소한 깨가 잘 발려있는 김과 고슬고슬한 밥알, 아삭아삭한 오이와 당근, 어머니 옆에 앉아있다가 김밥 꽁무니를 제 입에 쏙 넣어주시곤 했어요. 참 따뜻하고 맛있는 김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식당에 나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어요. 저와 남동생은 어머니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어깨며 팔이며 주물러 드리기 바빴죠. 손이 퉁퉁 붓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어머니는 저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지 항상 웃어 보이셨어요. 우리 딸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니야. 우릴 위해 희생하느라 엄마가 더 힘들지. 아이고, 우리 딸. 말이라도 고맙다, 고마워. 우리 딸 벌써 다 컸구나. 아휴, 예뻐라. 늘 자식 먼저 생각하시던 어머니셨어요. 이후 저는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에게 쉬운 건 정말 하나도 없더군요. 좋기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회사 선배들과 사수, 또 동료들과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워져도 회사에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죠. 초년생 땐 정말 밥 먹는 시간이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밥을 먹다 말 실수라도 할까 싶어 항상 입을 앙 다물고 밥 먹는 것에만 집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거래처로 보내야 할 팩스를 잘못 보내
발주가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3천만 원 가량 주문이 들어가지 않아 반나절을 식은땀을 흘렸던 적이 있었고, 어떨 때는 창고에 끌려가 하루 종일 욕을 먹는 일들도 부지기수였어요. 야, 너 일 똑바로 안 해? 너 때문에 우리 야근하게 생겼잖아. 별 그지 같은 게 회사에 들어와선 사람을 생고생시키고 있어. 한 번만 더 실수하면 그땐 회사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알았어? 죄송합니다. 전 이렇게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었죠. 그때마다 피신 가듯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울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정말 눈물 콧물 쏙 빼고 찬물로 연거푸 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한 선배가 커피 한 잔을 내밀더군요. 그것도 자상한 말투로 말이죠. 커피 한 잔 먹고 일해. 원래 입사 초기 땐 누구나 다 실수하고 그러는 거지 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았지? 무심한 듯 커피를 한 잔 내미는데 어찌나 고마운지요. 그 이후로 모르는 것이 생길 때마다 이 선배에게 따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회사에서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를 해주니 저도 사람인지라 그 남자에게 눈길이 가더군요. 일하는 모습을 보니 아무리 정신없고 바빠도 화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듯했어요. 그리고 점점 절 여동생 대하듯 잘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이후 남편과는 딱 1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댁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시누이, 이렇게 4식구였어요. 오래된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시모는 그때 당시만 해도 강단 있으시고 화끈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시누이는 개념 없는 행동들을 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살지 시누랑 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남편을 참 좋아했습니다. 순박한 얼굴에 성실한 모습들, 어머니는 그런 모습들을 참 좋아해 주셨죠. 남편도 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참으로 노력도 많이 했고요. 장모님 음식 솜씨 이거 실화예요? 제가 30년을 넘게 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랑 김밥은 처음이에요. 이야, 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님. 어머님 같은 분을 제 장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요. 아이고, 또 비행기 태워준다. 그렇게 말 안 해줘도 되니까 얼른 밥이나 많이 먹어. 그래도 우리 사이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기분은 좋네. 저희 어머니는 살갑게 대해주는 남편 때문에 항상 힘이 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양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평범이라고 썼냐고요? 과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사는 게 제 인생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었죠. 결혼 이후 한 가지 변한 점이 있다면 어머니가 식당을 그만두시고 어머니 명의로 작은 식당을 차리셨다는 거였어요. 남동생 역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오랜 꿈이었던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시게 된 거죠. 다행스럽게도 작은 김밥집이었지만 입소문이 나서 개업한 지 6개월도 안 돼 주변 학교 학생들이나 회사원들이 많이 찾는 인기 있는 김밥집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김밥을 먹고 가면 아이고 이 맛에 장사하나 보다. 요즘처럼만 살 수 있다면 부러울 게 없겠어. 라고 말씀하시며 하루하루 즐겁게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죠. 솔직히 작은 식당에 하루에 김밥을 팔아봤자 얼마나 팔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돈보다 더
사람들에게 맛있는 김밥을 대접해 줄 수 있다는 게 뿌듯함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남들이 배고플 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느낌, 바로 그것이었죠. 남편도 어머니의 김밥을 참 좋아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땡초 김밥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배고파요, 장모님. 아유, 우리 나서방은 항상 음식을 복스럽게 먹어서 내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음식한 보람이 있다니까. 금방 대령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우리 사위. 어머님도 참 별 말씀을요. 어머님 음식이 맛있어서 그렇죠. 아이고, 둘이 뭐야? 질투난다, 질투나. 두 사람 너무 사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사위사랑 장모라잖니. 얘 질투할 걸 질투해라. 이 세상에 우리 사이처럼 착한 사람이 있나 봐라. 난 정말 복받은 장모야. 이렇게 우리 가족은 남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늘 행복만 가득할 것 같던 저희 집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집을 운영한 지도 2년 정도 되었을 때 상가와 주변 지역이 재개발로 어수선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공사로 인해 동네 분위기가 뒤숭숭해질 시기였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에휴, 지금 가게 자리가 참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엄마, 힘내요. 설마 엄마가 장사할 곳이 없겠어? 좋은 가게 자리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래, 그렇겠지. 근데 우리 단골 손님들을 두고 이렇게 갑자기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구나. 아침 8시만 되면 고른배를 부여잡고 이모 김밥 한 줄만 주세요. 말을 하는 안경제비 청년. 할머니 김밥 2줄만 주세요. 귀엽게 손을 내미는 학생들 등등 그런 사람들 말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 웃으며 장사할 수 있었는데. 엄마는 푸념하듯 말을 하며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엄마, 새로운 가게에서 다시 시작하면 더 좋은 손님들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요, 엄마. 제가 좋은 가게 자리 알아봐 드릴게요. 전 이렇게 어머니를 위로할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이 아려오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래도 힘을 내고 어머니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터가 좋은 자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더군요. 자리가 마음에 들면 새가 비싸고 새가 싸다 싶으면 자리가 좋지 않았어요. 번번이 허탕을 치고 집에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겨우겨우 괜찮은 가게 자리가 나와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계약하기로 한 당일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면서 저희는 붕 뜰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 이유도 참 황당하더군요. 다른 세입자가 월세 5만 원을 더 주기로 했다며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게 된 거죠. 사장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오늘 계약하기로 했으면서 갑자기 파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럼 월세 5만 원 더 준다는데 당신들 같으면 당신들하고 계약하겠어?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 짜증나고 열받으면 나처럼 돈 벌어서 건물주 하든가. 암튼 난 당신들과 계약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알아보슈. 사장님, 참 돈 없는 서름이 이런 거더군요. 그때는 건물주와 구두상으로만 계약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기에 법적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게를 찾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생각지도 못한 분이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더군요. 그분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그날은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추석을 맞아 어머니가 반찬과 음식을 이것저것 싸주셔서 선물과 음식을 한아름 들고 시댁으로 가 명절상을 거하게 차렸어요. 그날 그렇게 다 같이 시댁에 모여 도란도란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딸, 추석 잘 보내고 있지? 시부모님께 안부 전해주고 즐거운 명절 보내고 와. 엄마 걱정하지 마요.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 식사는 하셨어요? 엄마 내일 곧바로 엄마 집으로 갈 거니까 내일 봬요. 그리고 제발 힘 좀 내고요. 전 그렇게 엄마와 전화를 끊고 식사를 하는데 조용히 통화를 듣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건네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 사부인 아직도 가게 못 구하셨니? 아유, 마음에 드는 가게 자리 알아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 그러지 말고 우리 건물에 들어오면 어떠니? 네? 어머니 건물에요? 그래, 왜 내가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마침 1층 상가 건물이 공실이거든. 사부인께서 들어오신다면 내가 월세도 싸게 해드리고 이것저것 신경 많이 쓰마. 아, 정말요, 어머님? 당장 말씀드려볼게요. 시어머니는 동네 3층짜리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팔남매 중 막내였던 시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살림꾼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시댁 근처에 건물을 하나 갖게 되시면서 노후 준비를 단단히 했다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시기도 하셨죠. 한편으론 억척스레 아끼고 아껴 건물주가 되었다고 시어머니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했고요. 시어머니의 제안에 남편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엄마, 엄마 생각 잘했네. 엄마도 임차인 구해서 좋고 장모님도 가게 자리 얻어서 좋고 이런 게 일석이조 아니야? 어머님들끼리 가까이 지내시면 참 좋잖아. 그래, 그래. 사부인한테 시간 되실 때 가게 한번 들르라고 해라. 사부인도 가게가 마음에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건물 수리도 해놨으니까 싫어하진 않으실 게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침 건물 1층의 상가가 공실이니 당장 내일이라도 엄마가 가게 자리 보러 오시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갑작스런 제안이 얼떨떨했지만 명절에 남동생과 단둘이 집에 계실 어머니가 적적하실까 걱정하고 있던 터라 다음 날 바로 남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시댁에 오게 되었죠. 사부인, 그간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사부인도 잘 지내셨죠? 가게 자리 찾는 일로 참 곤혹스러웠는데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편히 둘러보시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 물어보세요. 사부인께서 오신다면야 제가 월세도 싸게 해드리고 이것저것 잘 챙길 테니까요. 별 말씀을 제가 잘 부탁드려야지요. 어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이 나이대가 비슷하셔서 친구처럼 지내시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두 분이 함께 계신 모습을 보니 참 보기 좋더군요. 건물이야 시어머니께서 직접 관리하고 계셨기에 걱정 없었고 가게 자리도 퍽 나쁘지 않더군요. 근처에 학교가 많아 오가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았거든요. 사부인, 이왕 이렇게 오신 거 시간 낭비 말고 바로 추석 끝나면 바로 계약하시죠. 월세는 시세 10% 깎아드리겠습니다. 네? 정말요? 가게가 참 아담하고 볕도 잘 들고 여러모로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렇게 바로 정해도 될런지. 시어머니는 더 볼 것도 없다며 어머니를 부추겼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도 가게 자리를 퍽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의 추진력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한 시아버지와 달리 시원시원한 성격에 어떨 땐 앞뒤 물불 안 가리는 여장부셨는데
정말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셨습니다. 엄마는 덕분에 곧장 새 가게를 준비하시기 시작하실 수가 있었죠. 엄마는 새로운 터전을 꾸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잠시, 전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넓은 평수에 조금 더 번듯한 가게를 차릴 수 있다는 게 엄마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는 듯 했습니다. 인테리어와 메뉴, 각종 기계들과 잡화까지 어느 것 하나 엄마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 없이 제법 그럴듯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답니다. 오픈하고 나선 동네에 새 김밥집이 생겼다는 소식에 다들 삼삼오오 김밥을 먹으러 왔죠. 김밥뿐만 아니라 순대, 떡볶이 등등 학생들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한 메뉴로 점점 손님이 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는 살갑게 손님을 맞이하고 항상 신선한 재료들로 정성 가득히 음식을 준비하셨기에 어느덧 지역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마치 제 일처럼 기뻤고 행복하더군요. 어머니는 일이 바쁘시더라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바쁘고 지친 학생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여야 기분이 좋다고 김밥집 일을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죠. 가게 앞을 쓸고 닦을 때도 가게 문 닫을 시간을 넘기시더라도 항상 친절하게 손님을 맞아주셨답니다. 어머니가 김밥집의 보람을 느끼고 동네 사람들과도 막역해질 때쯤 이 지역의 맛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작은 김밥집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연예인도 와서 먹고 가고 사진도 찍고 가기도 했죠. 어머니의 손맛과 성실함이 두루두루 인정받은 것 같아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머니는 전에 가게를 하실 때도 좋았지만 이곳에 와서 더 행복한 것 같다며 항상 시어머니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입에 달도록 하셨습니다. 딸아, 이게 전부 사부인 덕분이다.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꼭 그 은혜 갚을 거야. 가게 일은 엄마에게 하루하루 기쁨이자 보람이었죠. 어머니는 항상 가게 문 닫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으셨고 정말이지 승승장구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해가 바뀌고 계절이 지나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밥집 재계약을 코앞에 남겨둔 어느 시점부터 어머니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 일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단지 처음에 전 가게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엄마가 지쳐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엄마, 가게 일이 너무 힘들면 직원을 두면 어때요? 직원? 그래도 손님들이 먹을 음식인데 작은 것 하나도 다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영 불안해서. 엄마도 참,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엄마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는 제가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며 물어봐도 묵묵부답이셨죠. 남편은 어머니께 건강검진과 영양제를 준비해 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병이라도 생겨서 그런 건 아닐까 해서였죠. 하지만 이런저런 노력도 어머니 얼굴의 그늘을 지우지 못했어요. 남동생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보냈지만 남동생도 역시 별달리 방법은 없었죠. 어머니가 워낙 속이 깊으신 분이셨기에 언젠간 털어놓으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가수의 새로운 앨범이 나와 깜짝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라디오나 음악을 가게에 틀어두셨는데 어머니가 트로트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전 기분 좋게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도착했을 무렵 가게 안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게 문을 열었는데 고성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예고 없이 가게에 들른 것이었기에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저의 등장에 깜짝 놀라신 듯 보였습니다. 예, 넌 여긴 어쩐 일이니? 연락도 없이.
제가 못 올 때 왔나요? 근데 조금 전에 밖에서 들어보니까 고성이 오가시던데 두 분 싸우셨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넌 알 것 없다. 신경 쓸 거 없어. 이 문제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에 합의해야 할 일이니까 넌 빠져. 아니, 어머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남이에요? 저도 무슨 일인 줄 알아야 중간에 중재라도 해드리죠. 돼 때도 왜 이렇게 시엠이 말을 안 들어? 암튼 사부인, 전 오늘은 이만 가볼 테니 제 조건 듣기 싫으시면 연락 주세요. 법대로 처리해 드릴 테니까. 시어머니는 들고 왔던 서류 꾸러미를 급히 챙겨 후다닥 나가더군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 싶었지만 제 앞에서도 언성을 높이시거나 화를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궁금해졌죠.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표정과 크게 흔들리는 손, 식은땀이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좋지 않은지를 보여주고 있더군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엄마가 말을 안 하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거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그제서야 그 이유를 털어놓더군요. 그냥 사부인하고 월세 때문에 조금...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셨어요. 뒤늦게 온 남편은 당황하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더군요. 장모님, 혹시 저희 어머님이랑 월세 때문에 다투신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를 올려달라고 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맞춰봐야지. 너희들은 그냥 모른 척 하거라. 괜한 일 나섰다가 너희도 나처럼 피해볼 수 있어. 참기만 하는 어머니를 보며 까맣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월세 때문에 매번 가게에 오셔서 언성을 높인 일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제 앞에선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가끔 톡 쏘아 붙이실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정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이 많은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셔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다니, 내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시게 하시다니 더욱더 믿겨지지 않았어요. 더 자세한 자초지종을 듣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선 한사코 말을 아끼셨기에 남편과 저는 더 묻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엄마, 장모님께 대충 얘긴 들었는데 월세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도대체 얼마 올려달라고 그런 거야? 내 얼굴을 봐서라도 꼭 그렇게 월세를 올려야겠어? 이놈의 새끼를 봤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미 앞에 와서 지 장모 편을 들고 있어?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정말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단지 이유를 물었을 뿐인데 다짜고짜 화를 내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빈손으로 시댁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어요. 어머니는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가게 바깥까지 쩌렁쩌렁 울리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아 괴롭더군요. 어머니 걱정으로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생각을 한 게 어머니 기분을 풀어드리고자 가족 여행을 제안하기로 했죠. 어머님 기분을 어떻게든 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하루 정도 쉬고 오면 어머니의 기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우리 가족 여행 가자. 나도 요즘 일만 했더니 답답하기도 하고 바람 좀 쐬고 오고 싶네. 엄마도 바닷가 안 가본 지 오래됐잖아. 그러니 우리 이참에 맛있는 회도 먹고 힐링 좀 하고 오자. 어때요? 가족 여행? 갑자기 무슨 가족 여행이야? 괜히 엄마 기분 풀어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
에이, 엄마 사이도 가족여행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시간 비워 놓으세요. 알았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마. 어렵게 허락을 맡은 저는 남편과 함께 주말에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 나름 준비를 하며 숙소도 예약했습니다. 남동생 또한 함께 하기로 했고요. 모처럼 네 가족이 가는 여행으로 내심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선 일에만 매달리셨기에 여행을 가고 싶으셔도 못 가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가니 제가 더 들뜨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가족 여행을 하루 앞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한테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스팸 전화인가 싶어 한두 번은 받지 않았는데 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가 걸려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그곳은 바로 병원이었어요. 처음에 병원에서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세요? 허순자님 보호자 되시나요? 지금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야 해서요. 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하니 남동생이 절망스러운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가게에서 크게 넘어지셨대. 가게에 오신 단골 손님이 발견했다고 하더라고. 뭐? 평소에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어떻게 넘어지셔? 어머니는 허리와 꼬리 골절로 인해 급히 수술 중이라는 말에 병원 복도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급히 달려온 남편 얼굴을 보자 긴장이 풀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여보, 엄마 괜찮겠지? 도대체 왜 우리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생전에 한 번도 넘어지신 적이 없는 분이 넘어져서 수술 중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여보, 괜찮을 거야. 우선 장모님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어? 당신이 정신 차려야 장모님도 당신한테 덜 미안해 하실 거 아니야. 무슨 말인 줄 알았지?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는 수술이 잘 됐다고 했지만 얼마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일반 입원실로 옮기신 어머니는 본인보다 가족들을 안심시키려고 마른 입술을 달싹거리시더군요. 미안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다들 괜한 걱정했지? 별일 아니야. 나 괜찮어. 엄마, 괜찮긴.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 내가 칠칠지 못해서 그렇지. 걱정시켜 미안하다. 속상해서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어쩌다 넘어진 거냐고 물어봐도 수술 받았으니 괜찮다며 말을 아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환자복을 입고 병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가게 걱정을 하시더군요. 아유, 어서 빨리 몸이 좋아져서 가게 나가야 하는데 몸이 이래서 나갈 수도 없고. 엄마, 지금 무슨 말이야? 엄마 몸 나을 때까지 가게 신경 쓰지 마. 엄마 몸부터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참 제 어머니여도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분이 가게 걱정을 하고 계시다뇨. 참 답답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어머니와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예, 사부인은 좀 괜찮으시니? 네, 지금 수술 마치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세요. 그래, 다행이구나. 걱정이 돼 전화 걸었다. 근데 사부인이 무슨 말 안 하든? 네, 무슨 말이요? 아유, 아니다. 사부인 잘 챙겨드리고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거라. 이만 끊는다. 뭔가 제게 묻고 싶은 뉘앙스였지만 그때까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통상적인 안부 전화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후 어머니 집에 들러 어머니의 옷가지와 이번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챙겼습니다. 단촐한 짐을 보니 왠지 서글퍼지더군요. 모처럼 가족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여행 가방이 아닌 입원 가방을 챙겨야 한다는 게 참 애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게를 정리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가게에 들른 순간 가게 안을 보고 전 기겁하고 말았어요.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니, 이게 다 뭐야? 그러게, 가게가 왜 이러지? 가게가 완전 개난장판인데? 가게는 강도라도 든 듯 테이블에 있던 소쿠리가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수저통, 냅킨통, 물통 등의 물건들이 다 엎질러져 있었어요. 한참을 너무 놀래 서 있는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문의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였어요. 아니, 여기 주인은 괜찮은 거요? 네, 할머니. 지금 병원에서 수술하고 누워 계세요. 에휴, 여기 건물주가 심보가 못 돼가지고 해도 너무한다 했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잘 모르는구먼. 내가 다 지켜봤어. 이 건물주가 밀치고 욕하고 난리가 아니던데. 내가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그 건물주 옆에 내가 얼마나 힘이 장산지 나도 나가 떨어졌다니깐. 뭐라고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혼자 넘어지신 게 아니라 이 건물주가 넘어뜨린 거라고요? 맞아. 내가 없는 말 지어서 하겠어. 이 집 김밥집 사장은 상대하기 싫어서 2층 화장실 있잖아. 거기로 올라갔는데 그놈의 옆편 내가 따라가더니 밀쳤다니까. 여기 CCTV 있지? 그거 확인해봐. 아주 고약한 옆편네야. 그런 여잔 콩밥 좀 먹어봐야 돼. 저와 남편은 그 할머니의 충격적인 제보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계기는 바로 월세 때문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이 건물주가 월세를 말도 안 되게 올려달라고 매일같이 찾아와 김밥집 주인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나가라면서 말이죠. 남편과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당혹스러웠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사실인 것 같아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안정을 되찾으신 듯 남동생의 간병을 받으며 쉬고 계시더군요. 엄마, 아까 낮에 시어머니랑 다퉜다면서 왜 말 안 했어? 나 전부 알고 왔으니까 더 이상 숨기지 말아요.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는 건데. 엄마가 이러면 이럴수록 호구 소리 듣는 거 몰라? 엄만 내가 시모한테 바보처럼 당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어? 에휴, 니네들 사는데 지장 줄까 봐 그랬지.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요, 장모님. 말씀해 보세요. 잘못된 게 있다면 제대로 잡아나가는 게 맞으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머님 그제서야 시모와 있었던 일을 어렵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부터 찾아와서 네 시애미가 월세를 60만 원에서 100으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고 내가 말했었지. 그래서요?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 법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 월세 올려주기 싫으면 본인이 장사한다면서 무작정 날 나가라고 하는데 나 원참. 뭐라고? 그럼 엄마는 그 말 듣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어? 처음에는 나도 남도 아닌 사부인이라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 그래서 월세 100까지 무리고 80까지 맞춰준다고 했더니 나한테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너네도 알잖니. 법적으로 5%만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눈 딱 감고 부담되더라도
그 금액을 제시했더니 손으로 밀치기 시작하는데, 아휴,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니쎄, 아니야. 난 단지 더 두려운 게 있었네. 네? 두려우시다고요? 어쩔 땐 자네까지 거들먹거리더라고. 딸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지금 있었던 일 함구하라고. 입 꾹 다물라고 말이야. 딸 이혼녀 만들고 싶으면 자식들한테 말하라고 하는데 어찌나 손이 떨리던지.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난 자네하고 내 딸이 이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걸세. 저는 시모가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저와 남동생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랬던 거였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시모는 애초부터 어머니에게 월세를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바로 어머니 가게 자리를 탐냈던 거였죠. 시모도 음식 솜씨가 제법 있었던지라 본인이 김밥집을 운영해도 대박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본인 건물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면 월세 나갈 일도 없을 거고 어머니처럼 유명세를 탈 수 있었을 테니 시모는 바로 그걸 노렸던 걸로 보였어요. 솔직히 시모는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워낙 건물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빈 상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인가요? 짐승이나 할 짓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며느리가 아닌 똑같은 짐승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곧장 어머니 가게 안 CCTV를 확보해 경찰에 폭행죄 모욕죄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추가로 경찰에게 상가한 CCTV도 요청을 했고요. 그 영상 안에는 시모가 어머니에게 저질렀던 모든 기록들이 담겨져 있었고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증거들이 인정이 돼 법의 처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기에 잘못하면 감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모는 뒤늦게 자신이 콩밥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어머니한테 가서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사부인,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어요. 사부인 가게가 탐이 나서 돈에 욕심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그런 짓을 벌였습니다. 시끄러워. 가세요. 꼴도 보기도 싫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그동안은 당해드렸지만 당신 아들, 우리 사이가 그러더군요. 저희 어머님 용서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뭐라 하든 사위는 영원히 내 딸하고 살 거랍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한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용기가 생기네요. 어쩜 자식 농산 잘 지으셨는데 어미라는 사람이 못돼 먹었을까요? 보기 싫으니 썩 꺼지세요. 사부인, 제발요. 저 이러다가 감방 갈 수도 있어요.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한때 우리 잘 지내기도 했잖아요. 500이면 되겠어요? 아니면 1000만 원이면 되겠어요? 최대 1500까지 맞춰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십니까? 네, 저도 돈 좋아하죠. 하지만 냄새나고 더러운 당신 돈은 받고 싶지 않네요. 돈에도 가치가 있어요. 당신은 그걸 모르시네요. 썩 꺼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 사부인.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시모를 병원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순하고 여리여리한 어머니의 입에서 속 시원하게 시모에게 따박따박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혜미야, 네가 좀 니네 어머니 설득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좋아하시네. 아줌만 가족한테 그런 짓을 하세요? 뭐, 아줌마? 네, 아줌마. 뭐가 어때서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대접 못 받고 당하시니까 열받으시죠? 지금 뚜껑 열리기 직전이니까 저 건들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아줌마 며느리 아니니까 다신 찾지 말아요. 알았어요? 혜미야, 혜미야. 저는 이렇게 시모에게 짐승처럼 화를 내며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봐주갈 건덕지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시모는 현재 어머니가 합의해주지 않아 법원에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법의 처벌은 받고 싶지 않아 잔머리 굴리는 걸 보니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가 용서를 빌고 있어요. 남편은 누가 봐도 시모가 잘못한 걸 알았기에 시모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겠어? 나 당신 어머니한테 인연 끊자고 말하고 왔는데 내 걱정은 하지 마. 오히려 내가 장모님한테 너무 미안하지. 내 어머니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싫어. 그러니 당분간은 우리 장모님 생각만 해드리자. 알았지? 남편은 저를 이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솔직히 전 시모와 연은 끊었지만 남편은 시모의 자식이다 보니 부모 자식 인연을 끊고 싶진 않았어요. 명절에도 가고 생신 때도 가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강요하지 말라고 했죠. 시모 얼굴만 보면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는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용서하기 전까진 절대 안 본다고 하더군요. 부부는 한 몸이라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해주니 참 고맙기는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제 편을 들어주고 계시고요. 시모는 지금 사는 게 아닐 겁니다. 현재 어떤 법의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고 동네에서도 거의 따돌림 당하는 수준이거든요. 시모 건물에 살았던 임차인들도 동네 흉흉한 소문 때문에 재계약 안 하고 나가는 가게들도 있기 시작했고 가장 큰 문제점은 더 이상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건물도 낡고 오래됐고 건물 이미지도 안 좋다 보니 시모는 현재 손가락만 빠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가족들한테 외면당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인과응보라는 말의 깊이를 더욱더 마음에 새기게 되었어요. 시모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도 흘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현재 퇴원한 상태고 저는 매일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못난 딸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아 아직도 마음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저는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딸로서 어머니를 지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처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자 노력하며 살아나갈 거예요. 물론 살면서 욕심이 나는 순간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진정한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뭔지 생각하며 살 거고요. 부디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하루하루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